거대한 상승장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저는 2030년까지 저는 100억? 비트코인이요? 네. 이거를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뭐 개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전통금융 기관들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들이 더 앞장서서 생태계를 구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실제로. 그래요. 막 JP 모건 이런 데는 막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라고 그거는 2016년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 얘기는 계속 그랬어요. 네. 근데 코인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원래 다 100%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세계적인 기관들도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의심이 좀 많거든요. 원래 의심도 많고 물음표를 사소한 이슈거리 하나하나마다 다 던지는 스타일이라서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그거를 계속 흐름을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이 뉴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짓말이구나. 이거는 진짜구나. 이게 구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위믹스 대표적인 거 위믹스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막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었을 때 그때 뭐 많은 분들이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안 좋게 그때서부터도 안 좋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코어가 중심이 되게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코인은 반드시 한국에서 상장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상장 폐지되겠지만 반드시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채널에서도 많이 좀 언급을 그때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냥 막 대놓고 얘기를 하죠. 어느 정도 이제 2개의 거래소에 상장이 일단 됐기 때문에 됐잖아요. 또 진짜 실제로. 계속 가격도 많이. 근데 저는 앞으로도 상장이 계속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국내 시장 거래소에서 폐지가 되더라도 다른 또 해외에도 많으니까 거기서 또 상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거기서 거래가 되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뼈대만 튼튼한 이거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뭐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건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어느 순간 진짜 허접한 거래소까지 이제 넘어갔다가 괜찮은 거래소로 어느 순간 해외 거래소 중에 괜찮은 거래소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상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눈치를 챘죠. 이거 다시 오겠구나. 그러니까요. 실제로도 그 뭐 알트코인은 그 진짜 막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뭐 비트가 사실 인식이 아직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알트는 더 그럴 텐데,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그 되게 그래도 그 알트 중에서 대장 알트들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비트랑. 뭐 그런 거는 다 이유가 그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비트코인은 그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수익률이나 이렇게 차트를 그래프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되게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 가격에 관한 믿음이 코인 정체성에 관한 믿음으로 이게 동결화된 거고 이게 커플링화된 거고 알트코인은 사실 대표적인 게 이제 XRP겠지만 XRP는 5년 동안 거의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XRP를 대표로 해서 뭐 이오스라든가 막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 상폐됐던 여러 개의 코인들이 있어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그런 코인들이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상폐됐지만 일은 하고 생태계 구성은 지속적으로 했던 거죠. 뉴스에 내보내진 않았지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시점이 상승장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명확한 게 뭐냐면 그런 알트코인사들이 호재거리 뉴스와 명확한 기사를 지금 하나 둘씩 내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얘기는 그런 코인들이 사라지거나 도망간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비트코인 ETF의 시점과 그 알트코인사들이 숨겨놨던 호재거리를 지금 서서히 던지고 있는데 이게 또 같이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대한 상승장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따로 동떨어지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사야 될 시기네요. 여유가 있으면. 저는 근데 여유가 있으면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있고 공부 그 특정 코인에 관한 어떤 그 확실한 분석이나 그런
근본적으로 어떤 그 논리가 서신 분들은 투자를 하는데 아니신 분들은 누구 얘기 듣고 묻지마 투자를 한다거나 특히나 이제 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는 건 저는 절대 비추예요. 그 변동성 때문에 그러시나요? 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확신이 있으시다 이러면 투자를 저는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화폐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네네. 이런 본질적인 요소에서 네네. 우리가 뭔가 생존하려면 제가 생존이라는 어떤 그 단어를 꺼낸 이유가 생존하기 위해서 코인 투자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있어요. 아까 제가 기상이변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상이변 뭐 라니냐, 엘니뇨 막 이런 얘기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돌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세계 곡물 수확량은 지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네, 실제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구나.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2024년, 2025년, 2026년 쭉 2030년까지 가면서 풍년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곡물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에그플레이션이 도래하고 네. 화석연료 지금 막 이런 오페크 플러스가 꽉 잡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쟁이 만약에 향후에 뭐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뭐 이것과 유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만약에 휴전협정에 일시적으로 들어간다면 크루드 오일부터 이제 떨어지면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프레임에서는 저는 화석연료가 되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소가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상승과 그리고 만약에 곡물, 국제 곡물이나 뭐 여러 가지 자원들 있잖아요. 국제 에너지 뭐 자원을 비롯해서 지하 자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복합적으로 모든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만 2024년에서 2025년 어느 순간까지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그 이후 시점 어느 시점부터는 지속적으로 아마 인플레이션이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워런 버핏도 막 정유사 사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그래서 크루드 오일이 떨어지는데 왜 워렌 버핏은 왜 천연가스 저장 그죠 맞죠? 그거랑 오일 관련해서 이제 막 투자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한두 달 그림을 보지만 그런 분들은 못해도 막 몇 년, 10년 막 이렇게 프레임을 길게 보거든요. 저도 약간 뭐 그런 분들하고 변질지는 못하지만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라서. 근데 그게 있을 때 그 코인 말고 생존을 위한 코인 말고 그거 생존을 위한 뭐 부동산, 주식, 뭐 채권 이런 걸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잘하시네요. 이게 싹 어긋나올 것 같아서 역시 아닙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현물 경제는 그러니까 공통된 게 전 세계 문제가 이제 특정 몇몇 개 국가 빼고는 고령화 단계가 급속하게 2027년부터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해요. 근데 인구가 감소한다는 의미는 모든 현물 경제의 패러다임의 축소와도 연결돼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생산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소비가 똑같이 이루어져야 이 메커니즘이 형성돼서 거기서 세금도 똑같은 거를 2023년에 뽑았던 거를 2024년에도 뽑아내고 2025년에도 뽑아낼 수 있는데 아니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은 지속적으로 어디 가서 일을 할 거며 초등학생들도 보면은 저 어릴 때만 해도 한 반에 50 몇 명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보다 연세 더 있으신 분들은 그때는 60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야간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뭐 10 몇 명? 뭐 20명? 맞아요. 뭐 거기다가 제가 보니까 서울 시내는 공립 유치원에서 선생님 자체를 뽑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미는 사실 이 현물 경제의 축소가 이미 사실은 시작된 거죠. 그러면 현물 경제가 축소한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현물 경제하고 관련돼 있는 모든 산업들 있잖아요. 거기도 매출액이 줄어들겠죠. 고용도 줄어들고. 저는 이제 그거를 보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수용화해서 그거를 가상현실하고 이제 맞물리게 하고 거기서 이제 오히려 세금을 위해서 이거를 범핑 시키는 거죠. 이 거품을 여기서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현물 경제의 어떤 그 물리적인 세상의 축소, 그러니까 인구 감소로 물리적인 세상의 축소가 이제 가상현실, 메타버스 쪽으로 큰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 더 먹을 게 많고 부동산이나 주식은 앞으로 몇몇 개 4차 산업 관련한 테슬라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몇몇 개 주식 빼고는 대부분의 현물 경제하고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감소하면 코카콜라라든가 햄버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모든 것들 우리가 생활할 옷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판매량이 감소하면 주식의 성장률도 하락할 수밖에 없고 고용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세금도 더 이상 뽑아내지를 못하고 네. 그게 다 저는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이것도 되게 인사이트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물리적 세상하고 가상자산 네. 세상이 있는데 가상세계가 점점 커지는 거니까 파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 가운데서도 지금 그 뭐 한 베이비붐 시대 그때랑 비교했을 때는 지금은 더 이렇게 양극화가 돼서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나 뭐 이런 구글이나 이런 소수의 기업 외에는 아무래도 쪼그라들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이커머스 특히나 이제 이커머스 관련한 그런 뭐 쿠팡이라든가 중국의 뭐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라든가 미국의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몇몇 개 기업은 어차피 메타버스가 창궐하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들은 이커머스로 먹고 살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커머스를 내세우는 그런 회사들이 또 웃긴 거는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종합금융 서비스를 또 얻는 거예요. 네. 그걸 또 그래서 쿠팡도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국민은행하고 준비를 이미 그래요?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이쪽이 그냥 완전 진짜 이제 다 융합되는 거네요, 진짜. 네. 근데 또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그런 회사들이 또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 그게 무서운 거죠. 네. 그러니까 막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막 트위터 X로 만들고 네. 또 뭐 얻는다고 그러고 네네. 막 다 엮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게 단순히 또 이게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고 이 전체의 변화, 가상 세계의 확장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거기다 더 나아가서 물리적 세계와의 연결. 네, 저는 그게 좀 중요시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야,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의 그런 성장이 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쪽에 이제 투자도 하시는 거고. 네네. 또 이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기후 변화라든지 뭐 네. 지정학적인 이런 이유들. 네. 그런 걸 다 종합했을 때 이쪽이 유력해 보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그렇다고 AI나 인공지능이나 메카트로닉스가 인간의 어떤 그 가치를 대체해서 인간의 가치는 오히려 쇠퇴하는 경계선에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기업 차원에서 실질적인 수익은 떨어지는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고용인들에 관해서 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인플레이가 높으니까 나는 지금보다 연봉을 50% 더 주세요라고 사람들이 외치면 그러면 어느 순간 기업에서는 그렇죠. 그래? 나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할 거야. 그러면 이거죠. 인플레이션 올라가는데 임금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존하기 위한 코인 투자가 돼버리는 거죠. 네.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위메이드나 아니면 여타 뭐 게임사들을 좀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시절이 조금 지나면 게임을 해서 코인을 통해서 배팅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각종 게임사들이 도입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그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뭐라고 하던데 뭐 피어투원인가 뭐라고 하는데. 네, P2E. P2E.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맥락하에서 그 올해 2023년 1월부터 이렇게 봤을 때 진짜 그 비트코인만 좀 봤을 때 비트코인의 그 수익률이 다른 자산을 진짜 압도하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큰 맥락하고 좀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서서히 불을 지피고 있는 단계. 네. 금융 자본가들이 약간 우연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안 한다. 네. 그런 큰 그 저변에 그 엄청난 그게 있는 거네요. 네네. 백그라운드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가운데서 이 가격이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이는 거라고. 네네. 야, 그렇군요. 그럼 좀 대놓고 한번 여쭤볼게요.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대장주 네네. 같은 격이 있으니까 비트코인 가격 지금 이제 5천만 원이더라고요 지금. 네네. 와 아까 50만 원일 때 얘기 아까 해주셨는데 거기 벌써 100배 오른 거잖아요. 네네. 지금부터는 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 보세요? 저는 근데 네. 보통 다 투자에서 좀 약간 좀 망하거나 실망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좀 우리 대중들을 좀 약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네. 막 어느 날 보면 뉴스나 다큐멘터리에 어떤 사람은 뭐 코인 투자에서 뭐 페라리를 탔다, 뭐 롤스로이스를 탔다, 그 인식이 되게 강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코인을 투자를 해서 이 코인을 추적하고 이 코인사가 뭐를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은 이렇게 같이 동화돼서 움직일 거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한 방. 네, 나는 한 방이라는 그 이미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닐까. 그래서 한 방이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떨어지면 거기서 바로 그냥 손절을 해버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근데 더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좀 진짜 제도권 수용의 기로에 있지 않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나스닥이나 아니면 뭐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 회사가 어저께 나온 기사인데 거기가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고 하거든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산하에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고 ERXX CBOE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벡트 거래소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 벡트 거래소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타벅스가 같이 공조해서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데들이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특정 코인들을 우리가 여기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할 거야. 커스터디 서비스는 그 코인을 그 플랫폼에 맡기면 거기서 이자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 그러니까 좀 약간 두 축인 나스닥은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모회사가 DCG고 DCG의 50% 정도를 투자한 데가 거기거든요. 이제 그 나스닥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우리들한테 공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믿는 거죠. 하도 이게 이런 정보들이 쌓여 있으니까 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저는 그거는 그냥 큰 축의 프레임에서는 그 중앙 정부가 세금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선 코인 가격은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게 제 중심축이라서 그러면은 세금 많이 가져가려면 많이 올려놓겠네. 그럼 흔들어봐.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축이 진짜 중요한 게 그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 테슬라나 아마존이 2000년 초부터 보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거 조금만 오르면 팔고 네. 그거 버티지 못하잖아요. 못하죠. 근데 이런 중심축, 뭐 세금이라는 중심축 아니면 그런 인프라가 퍼지는 정도의 그런 걸 갖고 계시면 진짜 뭐 떨어져도 뭐 그렇게 하고 더 사고 오히려. 저는 오히려 이런 제가 아까 역발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한 지금 김범수 의장이 아마 불려갔을 거예요. 소환돼서. 맞아요. 그러니까 안 갔다가 이번에 소환돼서 불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에 이제 지금서부터 한 달 전인가 몇 주 전에 그때 37,50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악재 기사 엄청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손절할까 고민하셨던 분들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딱 정확히 사야 될 시점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코인 시장에서도 적용이 돼요. 제가 보니까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사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얼마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네. 가격은 이게 기간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은 뭐 기간 좋습니다. 저는 2030년 까지 저는 100억 비트코인이요? 네. 1비트코인이? 네. 진짜요? 네. 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를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의 10억 원의 가치와 지금서부터 10년 전에 10억 원의 가치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서부터 인플레이션율은 만약에 지속적으로 더 많이 올라간다면 2030년에 100억 원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100억 원의 가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전제를 해야 돼요. 그러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코인 투자를 생존하고 이제 엮는 이유가 사실은 그래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라니뇨 엘니냐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만약에 곡물 수확량이 감소한다? 그러면은 칼국수 하나에 얼마일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여기서 먹었는데 12,000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한 1년 있다가 아니면 3년 있다가 칼국수 하나에 얼마 정도 할까요? 그러니까요. 높아지겠죠. 네. 치킨 한 마리 시키면은 지금 뭐
2만 얼마?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3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 과히 그 가격이 그렇게 많이 높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 깜짝 놀랐어요. 무섭죠. 근데 아니 그냥 100억이라고 하면은 그렇지만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실 저는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준비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화에서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인간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차원에서 과연 어디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실 때 막 전 세계적인 현상, 뭐 기후적인 현상, 뭐 트렌드, 그리고 개발 도상국에서 이루어진 막 그 세금적인 측면, 제가 봤을 때 뭔가 이렇게 관점이 크세요. 아 제가요? 네, 뭔가 이렇게 차트를 보고 전 아니에요. 저는 차트 보고 매물대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뭔가 굉장히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런 규모가 나오시는 것 같아요.